저축하는 사람들을 바보라며 비웃던 목소리들 기억하시나요? 욜로하다 전부 골로 갔다는 그 사람들이 3년 만에 조용해졌습니다. 한 세대가 믿었던 한 번뿐인 인생 즐겨야지 라는 소비 철학이 지금은 비톡촉 고지서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오마카세 사진은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현실이 됐죠. 그런데 정말 이들이 단순히 철이 없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은 한 세대를 통째로 빚더미에 앉힌 숨겨진 구조를 파헤쳐 봅니다. 그리고 이게 왜 남의 일이 아닌지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SNS 피드는 화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끼에 10몇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줄 서서 먹고 인증샷을 올렸고 시즌마다 바뀌는 명품 가방이 손에 들려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찍은 해외여행 사진, 주말마다 라운딩을 도는 골프장 풍경, 감성 조명을 켠 캠핑장 사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더 비싸고 더 화려하게 사는지 경쟁하듯 피드는 매일같이 새로운 플렉스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밑에는 늘 비슷한 목소리가 따라붙었죠. 한 번뿐인 인생 즐겨야지. 저축은 바보들이나 하는 거야. 매달 꼬박꼬박 돈을 모으는 사람을 보며 답답하다는 듯 혀를 차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2026년 지금 그렇게 당당하던 목소리들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오마카세도 명품 가방도 해외여행 인증샷도 어느 순간부터 피드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매일 새 사진을 올리던 계정은 몇 달째 멈춰있고 화려하던 자리에는 전혀 다른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비톡촉 고지서입니다. 한때 즐기는 게 남는 거다 라고 외치던 사람들의 통장에는 지금 100만 원도 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느낌만은 아닙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2026년 1월 기준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4.1%까지 올랐습니다. 약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카드값을 제때 못 갚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늘어난 건 20년 전 그 유명한 카드 사태 이후 처음이라는 뜻이죠. 피드가 조용해진 이유는 단순히 유행이 지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올릴 여유조차 사라진 겁니다. 남들의 좋아요를 받기 위해 자신의 노후를 통째로 불태운 셈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거봐, 그렇게 흥청망청 쓰더니 꼴 좋다. 통쾌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비웃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으니 어쩌면 당연한 감정이죠. 그런데 이들을 비난하기 전에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단순히 철이 없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세대는 왜 하필 그때 그렇게 돈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저축 대신 소비를 택했을까요? 이들이 갑자기 철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시절 시대가 그렇게 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먼저 돈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2020년 5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0.5%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었죠. 기준금리는 모든 대출과 예금이자의 기준점인데 이게 바닥으로 내려가면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거의 붙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시절 예금금리는 1%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그보다 빠르게 올랐습니다. 1년 동안 꼬박 참고 저축해서 받는 이자보다 그 사이 물건값이 더 많이 올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동안 그 돈의 가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 자체가 손해처럼 느껴지는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차오르지 않는 바닥에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었죠.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적금의 미덕이 이 시기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축이 매력을 잃으니 사람들의 생각도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모아도 안 불어날 돈이라면 차라리 지금 쓰면서 즐기는 게 낫지 않냐는 거였죠. 게다가 이자가 워낙 싸다 보니 빚을 내는 일에도 겁이 없어졌습니다. 카드 할부를 긁어도 대출을 받아도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가 부담스럽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빚을 내서 사는 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똑똑한 선택처럼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누리고 천천히 갚으면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 잡았죠.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더해집니다. 바로 우리 손안의 화면이었죠. SNS를 켜면 친구들의 오마카세 사진과 해외여행 영상이 끝없이 흘러갔습니다. 광고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말을 속삭였습니다. 경험에 투자하라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지금 누리라고 말이죠. 이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흘려듣다가도 어느 순간 진짜 그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안 쓰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아끼는 내가 오히려
붕상맞고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죠? 옆자리 동료가 다녀온 여행지, 친구가 올린 명품 사진을 보면 나만 빼고 다들 인생을 즐기는 것 같은 조바심이 듭니다.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생각이 길들여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쓰는 것에 대한 기준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버린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금리는 저축을 손해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싼 이자는 빚을 합리적인 선택처럼 포장했으며, 손안의 화면은 쉴 새 없이 지금 누리라고 부추겼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환경 속에 놓이면 어지간한 의지로는 지갑을 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똑똑하고 신중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러니 이건 누군가 혼자 유난히 해퍼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세대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떠밀린 구조의 문제였던 셈이죠. 욜로는 어쩌면 그 시대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물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비웃을 일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가 가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황금기가 영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2년부터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문제는 이 황금기가 영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2년부터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저축해도 안 불어나던 시대를 만들었던 그 낮은 금리가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5월 0.5%로 사상 최저였던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3.5%까지 치솟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빚을 진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기준금리는 모든 배출 이자의 기준점입니다. 이게 오르면 내가 갚아야 할 이자도 같이 오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화려한 소비가 어느 날 갑자기 이자 폭탄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뒤로 금리는 2025년 2.5%까지 다시 내려왔지만 한번 불어난 빚과 이자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이 무심코 긁었던 할부와 후불 결제를 떠올려 보세요. 월 2%면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1년으로 환산하면 연 24%입니다. 쉽게 말해 100만 원을 그렇게 빌리면 1년 뒤엔 24만 원이 이자로 붙는 셈입니다. 카드 빚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는지 그제야 체감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장기 카드 대출 연체율은 2021년 1.7%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2024년엔 2.26%, 2025년 2분기엔 2.4%까지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한 칸씩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올라간 겁니다.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더 심각했습니다. 2026년 1월 4.1%, 약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찍었습니다. 카드 대란이라 불리던 그 시절 이후로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남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5년 상반기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30대 이하가 26.9%였습니다. 빚을 갚기 어려워 법원에 손을 내민 4명 중 1명이 청년이었다는 뜻입니다.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30대 이하 한 사람당 평균 대출은 8,450만 원,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소득도 신용도 낮아 가장 위험한 취약차주 역시 30대 이하에서만 44만 6천 명으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습니다. 흐름도 분명합니다. 한 인터넷은행에서는 20대 연체율이 1.48%에서 2.50%로 불과 몇 년 사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화려한 피드 뒤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숫자들이 모든 청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게 더 이상 남의 일이라고만 넘길 수 없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따져볼 게 있습니다. 그렇게 쓴 돈으로 산 경험은 정말 자산으로 남았을까요? 여기서 이런 반박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경험은 남는 거 아니야? 돈으로 산 추억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잖아.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그때 우리가 들었던 말이 바로 그거였죠. 물건이 아니라 경험에 투자하라.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정직하게 따져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려했던 오마카세도, 인생샷을 남긴 해외여행도 지금 손에 남은 건 사진 몇 장뿐입니다. 경험은 그렇게 천천히 휘발됩니다. 기억은 휘어지고 사진은 묻히죠. 그런데 그 경험을 사려고 빌린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휘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자가 이자를 낳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던졌던 질문의 답이 나옵니다. 경험은 휘발되고 빚은 복리로 성장합니다. 그게 욜로의 진짜 결말이었습니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500만 원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돈으로 갖고 싶던 명품 가방을 삽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돈을 시장 전체에 조금씩 나눠 담는 투자 상품,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에 넣어둡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가방부터 봅시다. 이건 가정이 아니라 검증된 사실인데요. 명품은 사는 순간 값이 떨어집니다. 마치 새 차를 뽑아서 매장 문을 나서는 순간 중고차가 되는 것처럼요. 명품 가방도 사서 다시 되팔려고 하면 보통 10%에서 30%가 빠집니다. 500만 원짜리가 손에 들어온 순간 350만 원에서 450만 원짜리가 되는 셈이죠. 실제로 명품 중고거래 시장은 미국에서만 한 해 86억 달러 규모로 굴러가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이 샀던 명품을 다시 내다 팔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편 펀드는 어떨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쪽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좋았다면 수익이 났을 수도 있고 나빴다면 잠시 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3년 뒤에 400만 원이 벌어진다 같은 숫자는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 약속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쪽은 사는 순간부터 값이 빠지기 시작했고 다른 한쪽은 적어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것. 똑같은 500만 원이 한쪽에서는 추억과 함께 녹아내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형태를 유지한 채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다들 이걸 정말 몰랐을까? 사실은 다들 어렴풋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걸 개인의 의지박약 탓으로 돌리지 않으려 합니다. 멈추지 못하게 만든 건 사람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끊임없이 건드리도록 설계된 구조였으니까요. 매일 손에 쥔 화면 안에서 친구는 해외 해변에 있고 동료는 오마카세 사진을 올립니다. 나만 빼고 다들 즐기는 것 같은 그 기분,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 그게 바로 포모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SNS는 사람들의 가장 화려한 순간만 모아서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마케팅은 그 틈을 파고들어 이 정도는 너도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속삭입니다. 좋아요 하나의 기분이 오르도록 남보다 못해 보이면 불안하도록 설계된 공간 안에서 지갑을 닫고 버티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한 세대가 멈추지 못한 건 다 같이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멈추기 어렵게 만들어진 판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 정말 한국만의 일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골로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부터 볼까요? 2023년 말 틱톡에서 라우드 버지팅이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절약을 큰 소리로 떠든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돈 아끼는 걸 부끄러워했죠. 친구가 비싼 식당에 가자고 하면 돈 없다는 말을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나 이번 달에 돈 안 쓸 거야. 그 식당 안 갈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게 멋진 일이 됐습니다. 절약이 새로운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중국도 비슷합니다. 요즘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못 사는 게 아니라 더 가성비 좋은 걸 찾는 거다. 비싼 브랜드 대신 알뜰한 소비로 갈아탄 거죠. 이 분위기를 타고 가성비로 승부하는 쇼핑 앱 핀도더는 매출이 1년 만에 90%나 뛰었습니다. 소비를 한 단계 낮추는 흐름이 나라 전체를 휩쓴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요노가 있습니다. 욜로가 한 번뿐인 인생이었다면 요노는 필요한 하나만이라는 뜻입니다. 정반대죠? 무지출 챌린지, 거지방, 짠테크 같은 말들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저축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비웃던 그 자리에 이제는 절약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으로 올라선 겁니다. 이게 그냥 분위기뿐일까요? 숫자로도 또렷하게 보입니다. 한 조사에서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남에게 보이는 소비보다 내가 진짜 만족하는 실용적인 소비가 좋다고 답한 사람이
89.7%였습니다. 열의 9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쓸데없는 건 최대한 참는다는 사람도 80.7%였고요. 한 시대를 풍미하던 플렉스는 이제 소수의 취향이 됐습니다. 재미있는 건 진짜 부자들은 원래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늘 똑같은 검은 터틀넥만 입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수십 년째 소박한 집에 살고요. 저커버그는 회색 티셔츠만 돌려 입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돈을 쓰는 건 사실 부자의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눈을 가리세요. 욜로의 시작은 늘 남의 화면이었습니다. 친구의 오마카세 사진, 누군가의 해외여행 영상을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니 SNS 보는 시간을 줄이고 쇼핑 앱 알림부터 꺼버리세요. 안 보면 사고 싶은 마음도 줄어듭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통로를 막는 겁니다. 둘째, 말을 바꾸세요. 우리는 무언가를 살 때 이 정도는 써도 돼. 이렇게 자신을 다독입니다. 그 말을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가로 바꿔보세요. 똑같은 물건 앞에서 던지는 질문 하나만 바뀌어도 카드를 꺼내는 손은 확실히 느려집니다. 셋째, 돈을 먼저 옮기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은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러면 항상 남는 게 없습니다. 순서를 뒤집으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쓰기 전에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저축이나 투자 통장으로 먼저 빼두는 겁니다. 소비로 흘러갈 돈을 아예 처음부터 다른 길로 보내는 거죠. 지금 시작하기엔 늦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우리가 세금 떼고 손에 쥐는 돈 가운데 약 30%는 마음만 먹으면 저축으로 돌릴 수 있는 여유분으로 남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30만 원은 미래로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죠?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정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욜로의 몰락은 한 세대가 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금리가 저축을 시시하게 만들었고 마케팅이 한 번뿐인 인생을 끊임없이 속삭였고 남의 화면이 불안을 키웠습니다. 그 구조가 한 세대를 빚으로 떠밀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도 멀쩡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복리는 시간의 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힘은 젊을수록 더 크게 작동합니다. 지금의 작은 절제가 10년 뒤에는 마음의 여유로 돌아옵니다. 빚을 진 사람을 비웃을 일도 절약하는 자신을 초라하게 여길 일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후회로 채우지 말고 준비로 채우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단단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